지금 보시는 지도는 북한에 몇 개의 기업이 있는지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보시면 평양 지역에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만 약 555개의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중 제조업, 그러니까 경공업, 중화학공업이 525개, 비제조업, 광업과 에너지 관련된 공업이 25개, 그리고 다른 기타 기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군에 11개, 강동군에 10개, 대동강구역에 12개, 랑랑구역에 24개, 만경대구역에 28개,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서성구역에 11개, 선교구역에 15개, 평천구역에 18개의 기업이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서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잘 사는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중구역에는 기업이 4개밖에 없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천구역입니다. 평천구역의 대표적인 기업은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구공장은 전후 복구 시기에 평양 전기공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69년에는 10월 5일 전기공장으로 개칭되고 84년에는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부터는 10월 5일 자동화 기구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평양 자동화 기구공장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0월 5일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966년 조선노동당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 노선을 발표하였는데 이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전략적 방침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서 이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은 10월 5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2020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등과 함께 산학협력 정책인 공동운명의 시범 단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이 산학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학과 공장을 연계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구역입니다.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인데요. 어머니 공장으로 유명합니다. 해방 후 북한의 첫 천생산기지로 유명한데요. 김일성에 의해 수도 한복판에 방직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방직공업의 기틀을 이루는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평양 방직공장은 김정은이 2011년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으로 개칭하였습니다. 2022년에 유엔 산하기구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를 살펴보면 북한도 여기에 국제 상표를 등록하였는데요.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에서는 여기에서 생산된 방직물의 상표, 평방을 출원하고 등록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구역의 대표적인 기업은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입니다. 서평양역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철도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철도 차량과 전동차, 기관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북한판 현대 로템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소는 1945년 11월에 평양 철도 공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1년에 전기기관차를 생산하면서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9년에는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루자인 김종태의 이름을 따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김정은 지시로 우리식 지하 전동차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좀 큰 기업소이고 북한에서는 기업소 앞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주요 기업
중에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새로 생긴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랑랑구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평양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위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 중에 랑랑수성제약공장이 있는데요.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에 의한 효능 높은 의약품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GMP 인증을 받았고요. 현대적인 생산 공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한 천연 약재들로 1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소플라본, 스트레스 해소제, 아다팔렌, 살부카인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북한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의약품 생산 기업들과 기술 교류 또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랑란수성제약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련된 포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도 생산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강화제, 알약, 그리고 연고, 주사약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녹차를 생산하는 것도 좀 특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만경대 구역의 용악산 비누공장입니다.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원료 투입에서부터 진공, 혼합, 주입, 제품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장을 흐름선화, CNC화, 통합 생산 체계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기술 협조 진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은 물봄 비누, 그러니까 바디 클렌저죠. 그리고 세척제,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탈모 방지, 노화 방지, 피부 보호와 같은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용악산 비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비누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샴푸, 린스, 주방 세척제도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구역의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공장은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공장입니다. 2022년 10월에 설립되었는데요. 김정은이 이 공장 건설을 직접적으로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듈화, 무진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 공장에서는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청량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였는데요. 먹고 싶어 보이는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평양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주요 시장은 강을 중심으로 강북, 강남으로 나눠지는데요. 평양의 강북에는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등이 있습니다. 칠골시장이 있고요. 당산시장, 봉학시장, 평천시장, 중구시장, 보통강시장, 이능시장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강남을 보겠습니다. 랑랑구역, 역포구역, 성교구역, 대동원구역, 대동강구역이 있습니다.
토성시장, 통일거리시장, 랑랑시장, 여포시장, 성교시장, 동대원시장, 송신시장, 복수시장, 롱라장시장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의 도심에만 총 25개의 시장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행정구역이 총 18개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구역별로 시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양의 주요 시장 동향입니다. 강동시장과 상리구 시장인데요. 2015년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이 강동시장은 이 밑에 원래 위치되어 있었는데 보다 중심부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규모가 확장되었고요. 주민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보다 규모도 크게 확장되었고 평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 전 지역에서는 면적면으로 보면 3위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리구 시장입니다. 상리구 시장은 2016년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철거되고 다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규모의 규모가 조금 더 작게 마을 지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주거 개발에 따라서 시장이 이전되고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입니다. 그림과 같이 통일거리 시장이라고 시장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고요. 내부는 굉장히 붐비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그랗게 보이는 구조물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봤을 때 통일거리 시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종합시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면적면으로 보면 북한에서 6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시장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깨끗하고 규모가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시장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산업 그리고 기업, 시장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인민소비품 생산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평양에 있는 기업도 경공업과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경공업과 인민소비품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민생활을 개선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개건 현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소비품들은 세련되고 그리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평양의 산업과 기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정일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평양을 읽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평양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상징 공간 평양에 대해서 함께 평양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북한의 수도 평양은 어떤 곳인지 이해한다. 두 번째로 상징 공간으로서 평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시대의 도시 평양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한반도 북반부에서 오랫동안 수도였고 고도였던 도시입니다. 4,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로 단군 왕검이 도읍한 이래 고조선으로부터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북반부에서 수립된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상원군 흑우리, 검은무르 유적 등 역사적 유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이죠. 북한의 수도이자 사회주의 혁명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성역화된 공간입니다. 또한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유일한 북한의 대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1849km 제곱인데 서울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약 325만 명이고요. 행정구역으로서 직할시로 되어 있고 19개 구역, 2개 군,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개 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의 도시는 농촌 지역과 함께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민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적 계획도시, 주체형의 사회주의적 계획도시로 꾸며졌는데요. 특히 평양은 국제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김일성 3대 지배체제를 지지하는 핵심 계층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평양 시민증을 발급받을 정도로 특별히 다른 도시와 다른 성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평양의 행정구역인데요. 가운데 색깔이 칠해진 곳이 평양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동강을 중심으로 우리 서울에서 강남, 강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북한도 대동강 이북 지역을 강북, 대동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왼쪽에 강남군이 또 있고 오른쪽에 큰 면적의 강동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2개 군이 평양 시민들의 먹거리를 보급하는 지역으로 농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스스로 평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2017년에 출간된 조선말 대사전을 보면 평양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단군조선 천년강국인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조선 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이며 혁명의 발원지라고 규정됩니다. 특히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어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역사의 땅이다 라고 북한 스스로 평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낯설은 표현이죠. 그만큼 평양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성역화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주의 조국 선군조선의 수도이며 우리의 혁명의 발원지라고 북한 스스로 조선말 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한국전쟁 이후에 평양이
파괴된 상태에서 새롭게 평양을 재건하기 위해 만든 도시 계획도입니다. 이와 같이 널찍널찍하게 큰 길을 낸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평양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평양을 탈바꿈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평양의 상징 구역으로 대표되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김일성 광장이 위편에 있고 아래편에 주체 사상탑이 보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방송에서 북한의 군중 시위나 백불 시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는 상징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인민대학습당, 김일성 광장을 바라보면서 주체 사상탑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북한의 도시 건설은 주로 거리를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어떤 거리가 건설됐다, 초고층 빌딩이 어떤 거리에 있다라는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지도와 같이 광복거리, 청춘거리, 천리마거리 등등 여러 가지 북한이 강조하는 이념이나 개념들을 거리의 이름으로 붙여서 이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남북관계가 교류 협력이 왕성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평양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통일부가 평양의 시가지를 이렇게 안내도로 만든 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위편에 능라도, 아래편에 양각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하철이 가는 모습이 이렇게 위편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지하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서 제가 한번 북한의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는 상징 공간 평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1박 2일로 평양을 방문했던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평양의 상징 구역들 그리고 평양이 자랑하는 관광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문증이 있죠.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는 여권을 가지고 나가는데 북한을 방문할 때는 이렇게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과 북은 서로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면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다라고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국가가 아니라 좀 특수한 지역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외교부에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를 나가지만 북한을 방문할 때는 이렇게 통일부에서 방문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서 가거나 혹은 이렇게 남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항공기를 타고 평양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처럼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서 출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05년에 평양을 방문할 때는 직항로를 평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우리 국적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인천공항의 전광판에 평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남관계가 계속 좋아지면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평양에 거의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평양 순안공항 주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농촌 지역이 가을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윗부분에 이렇게 떼기밭이라고 하는 산비탈을 개간해서 밭작물을 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상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밭을 개간해서 작물을 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2005년 당시의 순안 공항입니다. 지금은 평양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꾸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상황입니다. 이제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로 이동하면서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평양 시민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평양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구지를 몰고 가는 아저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같이 가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도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찜을 싸고 이동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아마도 시장을 다녀오시는 것 같은 모습이겠죠. 이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양각도 호텔입니다. 양각도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각도 호텔 안에 로비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그리고 양각도 호텔 제 방에서 대동강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멀리 주체 사상탑이 보이고 그 앞편은 인민광장, 김일성 광장이겠죠. 다음으로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학생 소년 궁전에 어린아이들이 특기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양성되는 학원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의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이 전통악기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아이들인데요. 북한은 보통 전통악기에 이 양악기의 부품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개조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춤을 추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씨름을 주제로 스토리를 짜서 공연을 하는 남자 아이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장구를 치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피아노, 오른쪽에는 또 합주단이 이렇게 양악과 전통 악기가 같이 공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했던 아이들, 소년궁전의 특기를 가진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남쪽의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공연에는 정치적인 성격은 배제하고 남북의 민족성을, 공통성을 강조하는 공연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북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집단 체조라고 하죠. 5만에서 10만까지 동원되는 아주 많은 공연자들이 나오는 대집단 체조 아리랑을 보기 위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5일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5일 경기장 중앙에 이렇게 배경대가 있는데 이곳은 카드 세션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카드 세션을 지휘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것을 보고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 동원돼서 카드 세션을 하게 됩니다. 점점 크게 한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이 모습이 보이죠. 큰 스케치북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카드 세션을 그림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연은 연령대별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 놀이 공연도 있었고요. 앞서 어린 아이들의 공연과 같이 아리랑 공연도 가능하면 정치색을 서로 배제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공간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곳이 바로 대동강변에 있는 만경대 언덕의 김일성의 생가입니다. 보통 북한의 주민들, 지방에서 올라온 주민들, 학생들이 이렇게 만경대 생가를 관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가의 모습은 그렇게 특별한 곳은 없었고요. 농촌 지역에 있는 초가집 모습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어린 시절의 김일성이고요. 왼편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 그리고 어머니 강반석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김일성 우상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김일성과 관련돼서 많은 대규모의 큰 건축물들이 건설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이 높이 170m로 알려져 있는 주체 사상탑입니다. 이 아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 봉화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불이 켜져서 평양 시내를 밝힌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커서 다 사진에 담지를 못할 정도로 큰 개선문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세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건축물들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앞서 본 주체사상탑과 여기 보시는 개선문이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금수산 기념궁전입니다. 태양궁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김일성이 집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거대한 묘소가 된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도 성역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화되었고요.
북한 주민들이 국경일이나 국가 행사가 있는 날에는 이렇게 모여서 어린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고민이었는데, 김정은이 새롭게 집권하면서 평양을 먼저 사회주의 성경으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평양에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정말 빠르게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에 김정은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때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을 개최하면서 건설의 붐을 일으켜라, 주체 100년대의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를 강조하면서 건설을 다그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게 2010년에서 2013년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사례를 보게 되면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특히 건설과 유의오락시설을 많이 현지 지도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북한에 많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2012년에 창전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미래과학자 거리, 그리고 2017년에 여명거리, 2022년에 송화거리까지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리가 이렇게 건설되면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양은 건설 중이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미래과학자 거리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유의오락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 유의오락시설을 이렇게 많이 지었지 하실 텐데요. 김정은 시대에 평양에 먼저 온 사회주의 성경을 건설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해, 너무 즐거워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유의오락시설을 건설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14년, 16년까지 기존에 있던 유의오락시설은 개건하고 새롭게 또 많은 시설들을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자연박물관의 모습이고요. 새롭게 건설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양 동물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수 물놀이장을 건설해서 평양 시민 혹은 지방에서 평양을 방문한 주민들이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실은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평양을 방문한 지방의 주민들, 학생들이 유의오락시설을 즐기는 모습을 노동신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에는 사회주의 성경이 먼저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어. 라는 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유의오락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는 평양에 어떤 곳이 있는지 직접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이 평양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동강을 중심으로 위편에 있는 섬이 능라도고요. 아래편에 있는 섬이 양각도입니다. 그리고 대동강과 보통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평양성이 만들어졌던 곳이 이 평양의 중심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김일성 광장을 먼저 보실까요? 네, 이곳이 김일성 광장입니다. 이민대학습당이 왼편에 있고 김일성 광장이 앞편에 주로 당 창건일이나 국가 건국일에 이 앞에서 행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 위편에 있는 것이 조선노동당사입니다. 국가의 핵심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을 건너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 사상탑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건설붐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미래 과학자 거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미래 과학자 거리입니다. 좀 색다른 모양의 고층 빌딩도 보이고요.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래 과학자 거리가 건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강변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주거는 국가가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 입주 이용권을 이용해서 아파트 거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좋은 아파트들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5.1 경기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리랑 공연을 2005년에 봤던 곳이죠. 능라도에 위치한 5.1 경기장이고요. 그리고 이 능라도에 대규모의 유원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라인민유원지인데요. 이곳에 물놀이시설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유이오락시설도 이곳에 있고요. 이게 체육시설들도 이곳에 능라도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김일성이 태어난 성역화된 만경대 생가가 있다고 했죠. 만경대 생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만경대 생가입니다. 아주 작은 초가집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답사를 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한번 가볼까요? 능라도 위편에 가보면 이렇게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본관이고요. 이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함께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하면은 생각나는 건물이 하나 있죠. 약간 삐죽하게 생긴 류경 호텔인데요. 그 모양이 독특해서 아마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곳은 지금은 외관은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는 아직 건설이 완성되지 않아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만수대 의사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만수대 의사당인데요. 이 만수대 의사당 옆에 보면 만수대 언덕에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이 있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꽃을 바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특히 평양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전당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 전당입니다. 원자의 모습을 차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북한이 자랑하는 곳입니다. 많은 우리 북한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컴퓨터도 사용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제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박물관과 평양동물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자연박물관이고요. 이 옆에 보면 그저 거북이처럼 생긴 건물도 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윗부분으로 오면 평양에 평양동물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양을 지금 가볼 수는 없지만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한번 평양을 둘러보았는데요.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곳이 중심 지역이고 평양의 전체의 모습은 훨씬 더 큰 모습을 하고 있죠. 이쪽이 강동군이고 이쪽이 강남군이고 중심 지역에는 이렇게 대동강과 보통강변이 모여서 평양성을 중심으로 중심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은 강북 지역이 좀 더 발전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강남 지역에도 많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평양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양의 꿈, 평양에 먼저 온 사회주의 성경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평양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평양의 꿈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평양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평양을 보면서 북한을 이해하게 되는데 실상은 평양 이외 지역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평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양 이외 지역의 격차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또 같이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로 본 평양, 평양의 역사 유적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저는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허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문화재의 개념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북한의 문화재인 민족유산은 어떤 것인지를 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역사 유적에 관한 자료들의 현황과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역사 유적 목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다양한 북한 자료들을 통하여 북한 역사 유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료의 유형을 총 8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수도 평양의 역사 유적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보급 유적 그리고 보존급 유적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유형별로, 분포 지역별로, 시대별로 그 통계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평양의 역사 유적 중에서 대표적인 유적지 5곳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1호인 평양성부터 보통문, 대성산성, 부병루, 의밀대까지 이들 유적지의 성격, 위치, 연혁, 그리고 그곳에 깃들어 있는 건축 기술, 예술성, 전설 등의 개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평양의 역사 유적이 앞으로의 통일 시대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한 문화재의 개념과 북한의 민족유사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말하는데요. 북한에서 문화재의 개념은 민족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민족유산이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 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민족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으로 일컫는다 라는 점에서 우리의 문화재와 비슷하지만요. 북한의 민족유산 보호는 주체성의 원칙, 역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개념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민족유산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힐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도 활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문화재는 철저히 당의 지도하에 선택적으로 등록되고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유산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질유산은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 가마터, 쇠부리터 등과 같은 역사 유적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등과 같은 역사 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물질 유산에는 구전 전통, 표현, 전통 예술과 의술, 사회적 관습, 예식 및 명절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수공예 기술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인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명소인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섬,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 바위,
강천, 노도와 같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 유적에 관하여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문화보존연구소에서는 역사 유적에 관하여 잘 알려주는 것에 관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 위협과 더불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에 따라 인민과 후대의 절실한 문제라며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경우 과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서북 방면을 담당한 군사 요충지였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고구려의 부수도 또는 수도였고 역대 왕조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보다 풍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한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북한 당국이 평양의 문화재에 관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평양의 역사 유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겠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평양의 역사 유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사 유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북한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적 자료를 보고서부터 기타 대중서에 이르기까지 총 본격적으로 8가지로 평양의 역사 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의 역사 유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원문 자료를 유적 발굴 보고서에는 1900 대중서에 이르기까지 60년대에는 8가지로 북한 과학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및 민속학 연구소가 첫 번째로 유적 발굴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과학원 출판사에서 유적 발굴 보고서의 경우에는 1970년대 60년대에는 사회과학원 산하의 고고 자연사 연구실에서 편집하여 주도하여서 작성하였고요.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발간하고 출간을 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1970년대 일람표 및 지명표입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58년에 연구실에서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명표를 발간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후에 유적 일람표 및 지명표입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1958년에 일람표를 발간했는데요. 민속학 연구소에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발굴된 유적과 유물의 발간했고요.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개별 유적물 일람표를 발간했는데요. 1995년 여기에서는 그동안 발굴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과 같이 일괄적으로 대표적 유적을 모아서 소개한 서적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개별 유적 소개서입니다. 무덤, 왕릉, 1995년 등의 유적을 소개한 책과 기사가 있어서 조선의 명승 보적과 같이 보실 수가 대표적 있습니다. 유적을 모아서 소개한 네 번째로는 도감입니다. 또는 개별 재단, 1980년에 무덤, 문화보존사에서 조선 역사 유적을 소개한이라는 도감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내용도 또한 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적 유물 도감 편찬 네 번째로는 도감입니다. 1988년, 1980년 유적 유물 도감 원시편, 조선 역사 유물이라는 도감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선 유적 유물 도감, 그 이후에는 색인편에 이르기까지 유물 도감 편찬 시대별로 도감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 유적 유물 도감 시대별 편서입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조선 유적 유물 원시편서, 색인편에 이르기까지 중세편서, 시대별로 도감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와 같이 다섯 번째는 시대별 편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 원시별 분류를 통해 평양 일대의 유적에 관한 정보를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여섯 번째는 연구서 발간해 오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유적, 이 중에서 일부 지역별 분류를 통해 평양 일대의 유적에 관한 정보를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간으로 지금까지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서입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유적, 유물에 관한 연구 논문을 2018년까지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서명이 민족 문화유산이었는데요. 개간으로 지금까지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족유산으로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서적은 2018년까지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서명이 민족 이 자료는 직접적으로 유적에 관한 학술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문화재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직접적으로 유적에 관한 학술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관서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문화재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화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1997년에 대중서 홍보서 명소에 깃든 전설의 일부에서 먼저 전설서에서는 평양의 문화재에 깃든 설화적인 내용들과 확인해 볼 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 발간된 명소에 깃든 전설의 일부에서 스탬프서에서는 대표적인 유적과 문화재에 관한 전설과 이야기를 소개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2007년 발간돼서 발간한 우평양 개관과 같은 평양 역사 유적 유물 등과 대표적인 유적과 문화재에 관한 평양의 대표적인 유적표와 문화재에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 이미지를 다음으로는 그리고 함께 간략한 소개를 발간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양 역사 유적 유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평양에 있는 평양의 대표적인 유적과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이미지를
그리고 하지만 먼저 간략한 소개를 오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위가 되는 평양은요, 지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2012년 행정구역 지도상의 평양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경계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19개 구역, 자, 그럼 이제부터 2개의 본격적으로 그리고 1개 동을 범위로 역사 유적의 현황, 그래서 이 범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양의 역사 유적지는요. 그렇지만 먼저 그 전에 최근까지의 자료들을 공간적하여 범위가 되는 평양은요, 총 748건입니다. 지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2012년 행정구역 지도상의 평양의 경계를 기준으로 보존급, 즉 그 경계는 국보급에 해당하는 유적은 있는 53건이고요. 구역, 그 외에 일반 유적지가 655건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일반 유적지의 경우에는 역사 유적 상세 정보에 대한 최근까지의 자료들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조사해본 결과 오늘의 강의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개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보급 유적은 그리고 40건이 되고요. 유적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급에 해당하는 유적은 먼저 53건이고요. 유적입니다. 그 외에 일반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는 655건입니다. 총 40건을 그런데 일반 유적지의 경우를 해보면요, 그 상세 정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강의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5건, 개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보급과 9건으로 유적의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성곽은 5급 유적입니다. 문루 4건,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국보급 유적 서원 1건, 40건을 다리 1건에 유형별로 일반 건축을 해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건축 13건, 평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 지리적인 요건인 5건, 산세, 사찰 5건과 절벽, 기타, 그리고 벌판 등을 이용하여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곽이 포함되어 보실 수 있다시피 성곽은 5건,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당 출입권, 경계를 위하여 설치된 다리 1건에 일반 건축류가 가장 많은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연 지리적인 유적은요, 험한 산세, 총 8건을 차지하는 강과 절벽입니다. 그리고 벌판 등을 이용하여 때는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을 이룬 때문입니다. 최초의 고대 국가를 세운 단군 교통의 요충지로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경계를 위하여 설치된 곳곳에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스로의 역사적 정통성과 총 8건을 차지하는 고분 유적입니다. 확립하기 위하여 특히 평양 일대는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하게 개건하여 최초의 고대 국가를 세운 단군 조선의 능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이 외에도 평양의 국보급으로 지정된 누정도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인 동명왕릉도 고분 유적에 포함이 됩니다. 장소가 된 북한 정권은 때와 부병의 역사적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평양의 위상 중에서 가장 높은 이들봉의 위치에서 발굴평양과 서평양의 모습이 화려하게 개건하여 최승 당국 차원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입지적 요건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외에도 군사 지휘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정도 5곳이 있는데요. 그리고 관서 8경의 하나인 연광정이 국보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을밀대와 부병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소재지별로 금수산 보물이 중에서 가장 높은 모란봉에 위치해서 보실 수 있다시피 동평양과 서평양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성구역에서는 10건, 그리고 역타구역에서 6건, 요건으로 인하여 평양의 군사 지휘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관서 8경의 하나인 연광정이 중구역에 가장 많은 국보급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지별로 분류를 해보도록 지도를 통하여 중구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다시피 중구역 13건,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성구역에서는 중구역에 해당하는데요. 역포구역에서 6건, 이 구역에는 강동광내 4건, 부병로, 노란봉 구역에 3건 등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있어서 누정만 5건역에 가장 많은 차지하고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동문, 그럼 이제 지도를 통하여 중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구역에 해당하는데요. 있는 국보급 유적 이 구역에는 누정과 문루는 모두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 있어서 이 이유는 먼저 5건으로 관련해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걸쳐 있는 그리고 이어서 따라서 성의 문루가 대동문, 발견이 되어진 것이고요. 전근문이 있어서 그리고 문루 외에 중구역에 금수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동강 그리고 평양에 있는 방향으로 펼쳐진 탁 트인 풍광으로 인하여 문루는 모두 옛날부터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이유는 먼저 문루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중으로 중구역 일대에 걸쳐 있는 평양성을 따라서 성의 문루가 발견이 되어진 것이고요. 북보급 유적을 그리고 시대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금수산과 그 결과 평양에 위치한 북보급 유적 중에서 문수거리 방향으로 펼쳐진 탁 트인 풍광으로 인하여 25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구역은 인정받아온 여기서 삼국시대 유적은 대부분이 건축되었고 현재 많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문, 이제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유적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보통문, 대동문, 그 결과 정평양에 위치한 북보급 유적 중에서 삼국시대 유적이 보시다시피 25건으로 가장 많이 사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광정, 여기서 삼국시대 유적은 이렇게 누정이 2건 고려시대 유적인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려시대 유적이 가장 많이 남문 위치하고 있는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3건, 평양이 바로 고구려 시대의 보통문, 수도였고 대동문, 427년으로 평양으로 고구려가 수도를 옮긴 후에 법오남 688년까지 고구려의 수도로서 오랜 시간 중심지였기 때문에 현재 평양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적이 많다 2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구려 시대 유적이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고종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유형별로 평양이 바로 고구려 시대의 수도였고 그 결과 427년 평양으로 일반 건축을 옮긴 후에 그리고 688년까지 고구려의 수도로서 사찰 2건 오랜 시간 중심지였기 때문에 현재 평양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53건의 고종급 유적 중에서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이 28건 유적 가장 53건을 유형별로 먼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유적을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벽돌 무덤, 귀틀 무덤, 고인돌, 고분문 8건 등과 같이 사찰 다양한 형태의 그 외에 12건으로 찾아볼 수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요. 평양을 중심으로는 총 50의 역사가 누적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분 유적이 그렇기 28건으로 왕릉과 귀족의 무덤 또한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분 유적을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나무곽 무덤, 벽돌 무덤, 귀틀 무덤, 고인돌, 그 결과 낙랑구역이 17건, 다양한 형태의 구역, 강동군 9급 유적으로 이어서 삼석구역 8건,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는 중구역에 역사가 누적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용성구역에 때문에 왕릉과 귀족의 무덤 또한 대성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정구역에 한 건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별로 보시다시피 보존급 유적은 낙랑구역에서 17구역이 17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강동군 9건, 또 특징적인 것은 이 17구역 8건, 열순환구역 6건 유적이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남군 그리고 다음으로 강동구역에 9건의 보존유적구역에 2건, 역시 대성구역의 유적이 이 중에서 5건을 차지할 정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존급 유적은 낙랑구역에서 시대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는 또 특징적인 것은 이 17건 중에서도 낙랑곡식이 8건, 고분 유적이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5건, 그리고 다음으로 강동시대 유적이 6건으로 발견이 됩니다. 역시 삼국시대 유적이 이 중에서 5건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다음으로는 유적이 10건에 해당을 합니다. 시대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성곽이 3건, 신석기 시대는 1건, 이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낙랑곡식이 8건, 삼국시대 14건, 대다수 고려시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적이 6건으로 지금까지 평양의
국보급과 보존급 역사 유적을 가장 많은데요. 분포 지역별로 이 중에서는 또 시대별로 특징적으로 보존 유적이 10건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양의 역사 유적 중에서 대표 유적지 총 5곳을 이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아보는 시간을 고구려 시대의 보존 유적이 대다수 평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보 제1호 평양성입니다. 평양성은 고구려 시대 수도성입니다. 427년에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나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도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보존급 역사 유적을 유형별로 분포 지역별로 입지적으로도 매우 탁월한데요. 살펴보았는데요. 북쪽으로는 이제부터는 금수산, 평양의 역사 유적 중에서 대표 유적지 남쪽에 세면은 5곳을 대동강과 보통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시간을 말 그대로 천연 요새지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볼 곳은 바로 북한의 북부 제1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성은 옆에 고구려 시대 수도성입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427년에 성 가운데가 성벽을 쌓아서 평양으로 크게 옮기고 두 부분으로 적의 내부가 나눠 수도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안쪽 부분을 내성, 그리고 성의 바깥쪽 부분을 외성이라고 합니다. 탁월한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금수산, 고려 시기 내성의 규모를 줄여서 남쪽에 세면 외성과 대동강과 중성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기존에 있던 천연 요새지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부분이 되지요. 옆에 평양성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성 가운데 성벽을 쌓아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내성에는 성의 내부가 궁전이 있는 궁성이었을 것으로 안쪽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의 중성 안에는 외성이라고 관청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고려 시기 그 내성의 규모를 줄여서 주민지대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을 새로 만들고요. 관련하여 기존에 있던 찾아보면요. 북쪽 바깥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산을 의지해서 그래서 현재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중성, 북성 또으로 성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양성이야말로 내성에는 하고 견고해서 함락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 안에는 이 때문인지 중앙 관청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로 이끈 수나라와의 전쟁, 주민지대였던 것으로 연개소문 장군이 지휘했던 당나라와의 전쟁, 고려사를 찾아보도 임진왜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사적인 역할을 한 장소적인 의지해서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적지로 쉽게 공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선생집을 보면 국보 제3호 평양성이야말로 보통문입니다. 험준하고 견고해서 함락시키기가 어렵다 라고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의 때문인지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양성에 있는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로 이끈 수나라와의 전쟁, 경창문, 그리고 칠성문, 연개소문 장군이 지휘했던 당나라와의 전쟁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도 임진왜란 등 옛날에는 거대한 군사적인 역할을 한 장소적인 배경으로서 이 뜻은 평양의 보통문의 위치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꼽히고 있습니다. 늦게 뜨고 짧게 보이는데 두 번째로 살펴볼 저녁이 되면 국보 제3호 보통강 건너 보통문입니다. 보통벌 위에 지는 해가 보통문은 마치 평양시 아침 해돋이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서 이는 마치 아침해를 하루에 두 번 보는 것과 같다 라고 하여서 옛날에는 보통문을 바로 우양관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경창문, 칠성문, 평양성, 서북쪽 정량문 통하는 관문이 보통문이 하나가 됩니다. 국방상 보통문을 옛날에는 묘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불렀다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보통문의 위치에서 이런 보통문은 북한 사람들에게 짧게 보이는데 투쟁과 저녁이 되면 깃들어 있는 곳으로 건너 상징되고 있습니다. 위에 지는 해가 마치 임진왜란 당시에 해돋이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서 퇴각을 하면서 이는 마치 아침해를 하루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서 이 불로 인해서 옛날에는 주택과 건물들이라고도 불렀다고 없어졌는데요. 보통문은 다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당시에 보통문은 화재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상, 그래서 북원록에 있는 기록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어 왔습니다. 보통문 성안에 있는 누각은 이런 보통문은 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애국적 계산년에 있었던 전란에 깃들어 있는 곳으로 불타서 상징되고 있습니다. 홀로 이 문, 임진왜란 당시에요. 바로 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퇴각을 하면서 이 문에 불화살이 모인 것은 고슴도치의 털과 이 불로 인해서 수많은 주택가게, 건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요. 이를 본 중국 사람들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당시에 보통문은 화재를 면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원록에 있는 기록을 찾아보면요, 이를 이렇게 그 당시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보통문 성안에 있는 문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계산년에 있었던 전란에 가장 경치 좋은 곳 8곳을 말하는 평양 8경의 홀로 이 장소로서 이 문이라 함이 바로 보통문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문에 평양을 출발하는 대가를 전송하며 또 하직하는 이별의 장소이기도 홀로 남아 있었으니 이를 본 중국 사람들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8호가 되는 대성산성이라고 하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산성으로요, 이를 고구려 시기 산성들 만든 가장 큰 것의 하나입니다. 신이 지키는 문이다. 대성산성은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산이자 그리고 명산이라고 꼽히는 평양의 가장 경치적 지리적인 요건을 이용해서 쌓은 8경의 성이 되는데요. 한 장소로서 성의 북쪽으로 알려진 산줄기가 매우 험준하고 평양을 출발하는 대가를 전송하며 하직하는 남쪽의 대동강 방향으로 골짜기가 흐르고 있어서 침략은 매우 어렵고 바로 국보제 반면에 또 방어는 대성산성 유리적인 구조적 강점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고구려의 산성으로요, 을지봉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기 산성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의 하나입니다. 장수봉, 북대성산성은 국사봉, 평양의 주작봉, 진산이자 이 6개의 연결한 곳이고요. 대성산의 지리적인 요건을 이용해서 두 개의 골짜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과 성의 북쪽은 전투기자재, 산줄기가 매우 물자를 수용하고 동쪽과 서쪽은 용이했다라고 전해지고 남쪽에는 대동강 방향으로 골짜기가 흐르고 있어서 20개가 발견이 됩니다. 매우 어렵고 특히 반면에 또 방어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유리적인 구조적 강점을 원상대로 복구할 때 대하여 김일성이 교실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을지봉, 그에 따라 1978년에 국사봉, 보시는 모습과 같이 6개의 봉우리를 연결한 곳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총 2개의 골짜기가 있어서 몇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전투 기자재, 대성산은 물 원천이 매우 보관하기가 합니다. 용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성산성에는요, 총 99개의 발견이 됩니다.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큰 남문이 들었을 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할 때 대하여 김일성이 있는데 교실을 바로 내렸던 바 이 용들이 조화를 부려서 그에 따라 바르지 않게 했다라는 전설도 보시는 모습과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구되어서 현재까지 승남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성산에 관하여 몇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99개의 못이 있다라는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풍부했다고 지금은 합니다. 다만 그래서 3개의 전설에 의하면 대성산성에는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었다 못이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살고 있다. 이제 살펴볼 유적은요,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17호입니다. 못의 물이 말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 기슭에 부려서 고구려 시기에 마르지 않게 했다라는 전설도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과 청류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산에 관하여 거울과 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다라는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떠 있는 듯한 지금은 다만라는 3개의 못이 가지고 있는 가물대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폭격으로 이제 살펴볼 유적은요, 국보 제17호 그 이후에 바로 부병로인데요. 문화유물 보존 시책을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 기슭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누정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금수산 복구 모란봉의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대동강가 옛 청일벽 모습대로 위에 현재와 위치하고 같은 있습니다.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거울과 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 흐르는 청일벽 위에 아름다운 명승을 대표하는 이름의 한 무정이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뜻을 가지고 있는 부병루입니다. 부병루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매우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데요. 폭격으로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고려 예종 때의 문장가인 시책을 시행함에 부병루에 올라가서 부병루와 관련한 수많은 식구를 써놓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복구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옛 모습대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현판들을 떼어내버리고 자신의 시를 붙이겠노라 호언장담하며 아름다운 명성을 대표하는 이름의 하나로,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유적용이 흐르는 강물이요, 특히 넓은 걸 동쪽에 빼어난 경관으로 찍힌 메이로다 라는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려 예종 때의 문장가인 황원은 않고 부병루에 올라가서 부병루와 관련한 수많은 통곡하면서 누를 내려오고 말았다라는 이화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병루는 뛰어난 그거 전망뿐만이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자신의 시를 붙이겠노라 호언장담하며 그 규모, 붓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형체, 수법면에서 뛰어난 성저 한편에는 또 위치와 흐르는 강물을 살펴봤을 넓은 걸 동쪽에 자연과 점점이 찍힌 메이로답게 자는 배합했다라는 누전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받아 아무리 끙끙거려도 시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메말라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 못한 채 밝은 달이 떠오르면서 누를 내려오고 말았다 라는 이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벽 완월이라고 하여 달놀이로도 아니라 유명한 장소로도 매우 뛰어난데요. 때는 평양성 북성의 장대로 형체, 전시, 전투지휘처로 뛰어난 건축물이 등 또 위치와 북한에서 부병루는 민족적 긍지를 가진 자연과 건축 예술을 더 아름다운 민족 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이제 5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국보 제19호 서산마루 뒤로 사라지고 밝은 달이 떠오를 무렵에 6세기 중엽에 고구려 평양성 내성 북장대터에 세워진 조선시대 무정입니다. 달놀이로도 유명한 중구역 금수산 을밀봉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성의 장대로 을밀대는 을밀봉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을밀대 북한에서 부병루는 또는 민족적 긍지를 가지는 을밀선인이 되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았다라는 것과 꼽히고 있습니다. 또 고구려 때 을밀장군이 이곳을 지켜서 싸웠다 살펴볼 데서 그 이름 을밀대가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을밀대는 사방이 6세기 중엽에 있어서 고구려 평양성 내성가 북장대터에 세워진 조선시대 누정입니다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중구역 금수산 을밀봉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경으로 꼽힙니다. 을밀봉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을밀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는 을밀대에서 보이는 경치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을밀대의 경치에 관해서는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져서 싸웠다라는 데서 그 이름 을밀대가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다 이루다 트여 있어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뛰어났다고 하여서 사허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을밀대와 같은 경우는 평양 팔경시에서도 을밀대를 보고 나서 일경으로 나는 듯하여 바로 을밀대의 좌우 전후가 기괴하고 절묘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잠옷 을밀대에서 보이는 경치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을밀대의 경치에 관해서는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져서 을밀대에서 보이는 경치에 대하여 좌우를 둘러보니 세종 지리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아름다워서 거의 이루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를 살펴보게 되면요, 또 그 외에 금수산 꼭대기에 문신인 손바닥 역시 평평한 한 을밀대를 보고 나서 바로 을밀대를 나는 듯하여
좌우 전후가 아마도 하늘 위에 절묘하지 않은 바람을 타고 있다금 잠옷 내왕할 하늘이 만든 곳이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을밀대 주변의 풍광이 몽유 연행도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계에 을밀대에서 보이는 경치에 대하여 좌우를 둘러보니 이외에도요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을밀대는 거의 고구려 시기부터 신선세계와 여러 차례에 걸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아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 투쟁 역사가 깃든 고조구도 꼭대기에 갖고 있습니다. 손바닥처럼 평평한 한 배, 일본 을밀대를 평양성을 공격했을 이곳은 아마도 하늘을 막아 싸우던 부대가 바람을 타고 을밀대 근대왕할 듯 소나무 모습을 표현하고 이용하였다라는 일화가 즉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풍광이 얼마나 수려한지를 마치 신선세계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의복을 흩어서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의복을 흩어 걸어놓은 모습들은 마치 여러 차례의 군사들로 보이게끔 꾸몄다는 것이고요. 선조들의 애국적 투쟁 역사가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가장을 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요. 적의 전진을 일본군이 평양성을 공격했을 당시에 일본군을 막아 싸우던 부대가 시기에 이 을밀대 인민혁명군이 을밀대에 올라 이용하였다라는 비행장과 군사시설을 정찰했다라고도 하고요. 을밀대 소나무 숲에 1931년에는 나뭇가지들의 을밀대에서 의복을 흩어서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식민 통치와 자본가를 규탄하는 이 의복을 흩어 걸어놓은 일화가 북한에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군사들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을밀대가 민족적 많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상징하는 가장을 할 수 있었고 이에 적의 전진까지 지체시킬 수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5곳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본군의 비행장과 군사시설을 정찰했다라고도 하고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을밀대에서 역사적으로는 수도이자 일제의 식민통치와 자본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발굴되었던 유적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잠재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을밀대가 민족적라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긍지를 상징하는 물론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혹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인 조건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문화재의 방치 또는 훼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 유적은 대표적인 역사 수도로서 5곳을 당국의 역사적인 위상과 직결되기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등록, 관리, 교통의 윤도의 과정이 자연이 더디지만 계속적으로 다채로운 자연의 관심 아래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수도이자 또한 군사 유적지였기 때문에 문화유산은 기존에 발굴되었던 유적지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앞으로 발굴될 유산 또한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물론 동질성의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조건라는 점에서 또한 것들로 인하여 중요성을 가집니다. 방치 또는 훼손의 문제가 매우 문화유산 분야의 교류는 합니다. 남북한 공동의 유산이다. 평양의 역사 유적은 북한의 수도로서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역사적인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또 관리 협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더디지만 계속적으로 향후에 당국의 관심 아래 역사적 차원에서 있습니다. 평양의 역사 유적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게 연구에 역사 유적을 주목해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류, 협력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시 문화재로서 역사 유적에 관한 연구가 더욱 그리고 활성화되기를 동질성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질감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총라는 점에서 또한 무엇보다 큰 보존급, 중요성을 가집니다. 준국보급 유적으로 평양에 위치한 유적은 문화유산 분야의 교류는 있다라는 남북한 공동의 유산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특히 중구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또한 따라서 일반 건축료 중에서도 반드시 누정과 문루가 협력해야 하는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특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학문적 그리고 역사적 대표적인 유적지로 평양의 역사 유적에 대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요. 주목해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문 앞으로 대성평양의 도시 문화재로서 역사 유적에 관한 연구가 더욱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북한의 유적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그리고 보다 더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기를 기대하면서요. 평양에 위치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있다라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선혜였습니다. 중구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또한 일반 건축료 중에서도 누정과 문루가 중구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특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적지로 총 5곳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요. 국보 제1호가 되는 평양성부터 시작해서 보통문, 대성산성, 그리고 을밀대와 부병로까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북한의 유적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보다 더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기를 기대하면서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선혜였습니다.